정답을 일단 불러줄게요.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전에 콜레라 걸렸으면 응? 나를 시청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세상에 있는 애들은 무슨 얘기야? 저는 건강도에 의의 야, 이거는 지금 18개밖에 안 푸는 거야. 어찌 보면은 절반도 안 푸는 건데. 와. 아, 이거는 내가 이거 예문을 넣어가지고 다시 편집했어. 아까 가가지고 열심히. 빠뜨려가지고. 일단 자, 1번에 정답 빨리 채점해. 1번에 3번. 이게 틀렸어?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큰일이네. 그 다음에 5번에 4번. 야. 문법 5개, 적어도 4개는 맞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사회지문요. 이거 은행 경제 문제. 경제하고 법을 제일 싫어하지. 6번에 2번. 7번에 5번. 맞았잖아. 5번. 8번에 8번에 너 뭐야? 왜 9번에 5번. 야. 나 이거는 10번에 1번. 맞다. 맞다고 했잖아, 동세요. 그 다음에 11번은 현대시가 아마 조금은 해석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건데 11번에 1번. 12에 5번. 13에 2번. 14에 1번. 틀렸어? 15에 5번. 소설은 좀 쉬웠죠. 16에 3번. 17에 3번. 18에 4번. 소설도 사실은 심리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캐치 못하면 이것도 틀리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야. 이게 틀렸다. 이건 뭐가? 자, 일단 문법부터 먼저 5문제를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틀렸어. 주시는 어려운. 이거가 계열실건. 이잖아. 이치죠. 야, 문법 문제는 이 지금 앞에 전문에 나온 첫 번째 전문에 나온 게 뭐에 관한 얘기야? 음운 변동에 관한 겁니다. 음운 변동 너네 배웠잖아. 크게 음운 변동에 4가지가 있다고 했지? 기억나니? 교체. 교체라는 거는 이 안에 가장 많이 들어있었어. 음절 끝쓰리기절부터 시작해서 국외음화부터 아니에서 비음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체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A가 사라지는 대신 B가 대신 들어오는 거니까 전체 음운 변동의 개수가 사라지는 대신 들어오니까 제로야. 그쵸?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는 구조라는 거.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탈락을 했다든가, 그죠? 축약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얘네들이 모두 다 어때요? 하나가 사라지는 거, 탈락이라는 거는 A가 사라져서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 축약이라는 거는요, A하고 B라는 2개의 음운이 뭐로 바뀐 거예요? C라는 하나의 음운으로 바뀐 거니까 얘도 줄어. 얘네들은 모두 다 탈락과 축약은 줄어듭니다. 근데 첨가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었던 애가 생기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얘는 제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음운의 개수가. 요렇게.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다는 몰라도 어쨌든 여기 지금 음운 변동에 관한 설명을 쭉 해주는 거야. 근데 만약 우리가 음운 변동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지문은 엄청 빠른 속도로 스캔하고 그냥 끝나도 돼. 그리고 솔직히 지문 안에서 굳이 안 읽어도 있지 이거 설명하는 거야. 음운 변동의 현상을. 그래서 뭐 비음악, 거센 소리 내기, 모음 탈락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예시와 함께 이런 내용이니까 굳이 안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1번 문제. 자, 이제 A부에 들어갈 단어를 적당한 고르시고 있는데요. 일단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요. 얘라고 했으니까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중에 하나입니다.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그럼 여기는 변동이 없다니까 이건 뭐야? 교체에 해당하는 제로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탈락을 했다. 자, 탈락한 현상 요거를 구체적으로 탈락이라는 말을 직접 썼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 쓰니까 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탈락하지 않았다는 뭐예요? 플러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뭐겠어요? 영향을 받아서 비슷하거나 같다라는 말.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또 우리가 동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같은 소리로 바뀌는 거. 비음화가 뒤에 있는 비음 혹은 앞에 있는 비음 때문에 다른 애가 영향받아서 같은 비음결로 바뀌는 거잖아. 그럼 비음화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자 이쪽에서 A에 들어가는 얘만 보면 돼. 그리고 B에 들어가는 얘만 보면 돼.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A 구조가 탈락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탈락한 구조에서 아니요 쪽이잖아. 그치? 하나가 두 개 중에 하나가 탈락을 했느냐.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들어갈까? 창밖이라고 하는 거는요. 쌍기역이었는데 뭐로 바뀌었니? 기역으로 바뀌었지. 이거 여러분 무슨 뭐에 들어가요? 음운변동에서? 음절 끝소리 기침. 끝에는 두 개의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쌍기역은 절대 발음이 안 되니까 겹받침에서 하나만 소리 난다. 이렇게 있죠. 쌍받침도 하나만 소리 나고. 그럼 얘는 음절 끝소리 기침인데 어쨌든 이거는 음운의 개수가 줄었을까 안 줄었을까 물어보자. 줄진 않았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뀐 거야. 아시겠죠? 줄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안 맞아. 그 다음에 노타라고 했을 때요. 히읗, 디귿이 두 개였던 게 하나로 티읕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안 돼. 막혀할 때도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뭐가 됐어? 티읕이 됐으니까 얘도 축약이야. 이건 거센 소리죠. 거센 소리. 얘 거센 소리. 얘는 끝소리 비치. 어쨌든 얘네들은 모두 다 하나가 탈락했느냐라고 했는데 탈락이 아니라 두 개가 줄어들고 여기는 탈락이 되지도 않았어. 끝소리 기축은. 그러면은 탈락 현상 하면은 어떤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같은 모음이 오거나 이럴 때 하나가 사라지는 거. 그래서 우리 뭐 배웠니? 쓰다라는 말 기본형이 쓰다야. 자,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이거 안 변하는 이 부분이죠. 이건 어간이야. 그럼 여기가 어인데 다라는 어미 대신 여기에다가 대신 뭐를 넣어준다는 얘기야? 어라는 어미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모음인데 이건 지금 음운이 아니야. 그럼 얘도 모음이 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데 대부분 떨어지는 거는요. 뭐가 떨어지느냐? 기존에 있던 애가 떨어지지 새로운 애가 등장하자마자 떨어지면 억울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때는 얘가 사라집니다. 얘가. 그래서 뭐가 돼요? 어가 살아남죠. 이거는 하나의 음운이 사라진 거야. 하나가 살아갔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얘라고 했고 여기는 아니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얘가 안 되잖아. 여기 지금 A가 1칸이잖아. 탈락하지 않았다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될까? 얘도 안 되면 요거 일단 안 돼. 그치? 얘도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돼. 그럼 거센 소리에서 우리가 축약을 할 때 디귿과 히읗 소리가 원래는 뭐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 줄어드는 현상이잖아. 그래서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서는 어느 하나가 탈락했다 해서 디귿과 히읗 중에서 디귿이 탈락하거나 히읗이 탈락했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두 개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되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는 완전히 탈락을 생각하는 거고요. 얘는 탈락은 아니고 그러면은 자 이쪽은 지금 음운의 개수가 변동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플러스라는 거는 음운 첨가밖에 없어.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가 탈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탈락을 했다 아니다. 그럼 플러스 아니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한 것이 아니라 축약된 거. 이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축약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얘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아가 사라진 거죠. 아가. 그래서 여기도 탈락을 한 거니까 안 됩니다. 그럼 조건이 될 수 있는 건 이 3번밖에 없어 사실은. 그럼 B에서 결정을 하겠죠.
자, 음운의 개수가 달라졌는가 했는데 안 달라졌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교체 현상이야, 대부분. 근데 다른 음운이 다른 음운하고 비슷해졌다, yes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비음화 같은 걸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그 조건에 맞는 여기에서 찾아야 돼. 다른 거 다 배제시키고 볼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모의고사 볼 때는 여러분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보면은 다섯 할 때 시읒 대신 디귿으로 들어갔죠. 근데 얘는 비슷한 계열의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3번은 비음화가 이루어졌죠. 기억 소리가 미음하고 똑같은 비음으로 바뀌었어. 비음인 이음으로 바뀐 겁니다. 정답 3번. 이거는 비교적 음운 변동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자, 두 번째는 기억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지문에 기억이 뭐였었니? 음운 변동이 한 번이 아니라 동시에 두 번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세 번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 두 번 일어나는 거, 두 번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히 몇 번밖에 없어요? 성능. 이건 어떻게 일어나? 야, 음운 변동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 했어? 끝소리 계측부터 여러분 떠올려보라고 했잖아. 그럼 성능이라는 거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절대로 이 기억 소리는 쌍기하고 발음이 안 나니까 첫 번째 뭐로 바뀐다? 끝소리 계측. 그래서 첫 번째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니은이라는 아이가 비음이죠. 이 기억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두 번째는 뭐로 바뀌게 된다? 비음화. 그래서 똑같은 비음인 이음 소리로 이렇게 바뀌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밖에 안 돼. 자, 3번 문제. 이 맞춤법 문제. 여러분 이제 예비고일 과정 곧 들어갈 건데 예비고일 과정에 들어가면은요, 이 맞춤법에 해당하는 게 문법에 아마 첫 번째 나올 겁니다. 맞춤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습니다. 이제 머리가 깨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를 무식하게 맞춤법을 다 외우려고 하면은 있지, 머리 깨져. 나도 못 외워. 나는 굵직하게 이제 1장에는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3장에 뭐가 나온다, 이런 굵직한 패턴이지 그거 언제나 읽고 그걸 외워. 그러나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친절하게요, 맞춤법 규정을 주면은요 정리해 줍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러나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딱 읽었을 때 빠른 속도로 이해를 해야지. 그럼 평소에 한번 맞춤법을 공부하면서 어떤 항목이 뭐를 설명하는 건지 빠르게 이해한 사람은 이걸 보기로 주니까 외우지 않았어도 얘를 읽고 금방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외우라고는 안 해요. 외우지는 않지만 최소한 얘가 뭐를 설명하는 것인지는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춤법은요, 한글 맞춤법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문법의 총합을 쉽게 말하면 법조문으로 다 하나하나 늘어놓는 거와 똑같아요, 규칙을. 그래서 뭐 몇 조 몇 항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16항이 뜻하는 게 뭔지 이해하면 돼. 끄듬절의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간 맨 끝에 있는 모음. 걔가 뭐로 끝난다? 아나 오로 끝난다. 근데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 오 이거 뭐야? 우리 배웠죠? 1학기 때 뭐 배웠어? 양성 모음 배웠어. 달고 경쾌한 소리. 이게 금방 떠올라야 돼. 이때는 어미를 뭐를 쓴다? 같은 양성인 아를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밖에 그 밖에 모음일 때 한마디로 오처럼 양성이 아닌 애는 뭐를 써준다? 어를 쓴다는 얘기야. 대부분 그 밖에 거는 음성이겠죠. 우 이런 것들 소리, 아니면은 이런 소리, 좀 어둡고 둔탁한 소리. 그죠? 그리고 연결어미가 항상 모음으로 된 어미는요 쌍으로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미 활용을 할 때 뭐를 쓴다? 모음주화를 씁니다. 모음주화 이제 배울 건데, 15세기에 훈민정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께서 모음은 반드시 끼리끼리 써야 된다라는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모음이 끼리끼리 조화를 이루면서 쓰인다. 그 끼리끼리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래서 15세기 여러분 중세국어 배우면요. 앞에 말이 양성 모음이야. 그럼 뒤에도 양성이 꼭 와야 돼요. 앞에가 음성이야. 그럼 뒤에도 음성이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지켰어요. 근데 15세기에는 이거를 철저하게 지켰지만 너무 규칙을 강하게 지키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서서히 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거는 아니고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게 현대국어에 어디에 남아있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말한 것처럼 뭐를 할 때, 활용을 할 때 여전히 모음조화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어미 활용할 때는 아직도 모음자를 쓰는구나. 그래서 항상 쌍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모음조화에 관한 얘기를 한 거구나. 18항은 뭐냐? 근데 밑에 문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읽니? 기억. 1번, 2번은 기억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잖아.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그냥 해결하는 게 빨라요. 위에 있는 16항을 읽고 기억에 해당하는 1, 2번을 빨리 따져봐. 따져보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시계를 보다 해서 보다라는 것의 어간이 어디야? 이거잖아. 그럼 이 보라는 거에 오로 끝났죠, 얘는. 오로 끝났으면은 뭐가 온다는 얘기야? 아가 온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어때요? 맞는 표현이죠. 그치? 자, 앞에가 오로 끝났으면 16항에서 어간에 오로 끝났으면은 아가 온다. 이거 맞아. 그죠? 두 번째, 간식을 먹다 해서 이게 어간이잖아. 이번에는 아까 얘가 보가 어간이라면 그럼 얘가 어로 끝났죠. 어로 끝났으면은 여기에 뭐가 와야 돼? 어가 오죠. 그 밖에 것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도 오케이. 3번, 마당의 눈이 희다라고 할 때 어간이 역시 힙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의잖아. 어미 아가 결합하면 돼요. 아까 2개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 그 밖에 거는 어가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그 2개 안 들어가니까 어가 와야 되죠. 답은 3번이죠. 그래서 바로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 풀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 사실 16항, 18항 다 읽고 1, 2, 3, 4, 5 풀어도 되는데 16항 읽고 16항에 해당하는 항목이 1번, 2번, 3번에 기억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 아니 이건 니은이구나 지금. 니은이 그러면 1, 2번 맞고 그 다음에 몇 번 항? 18항에 보면은요. 자, 요거는 지금 18항에 관한 얘기는 니은. 이건 무슨 얘기일까? 하다라는 말 요거에 대한 얘기야. 조금 여기다 보충을 하자면요. 지식을 그러니까 문법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지문을 보기를 읽을 때도 좀 편하다라는 얘기가 이런 거야. 18항의 내용을 잘 정리해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어미가 바뀔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서 벗어난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요거 나온 김에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활용을 할 때 대부분은 규칙을 지켜. 그럼 이거는 규칙 활용입니다. 근데 가끔씩 지멋대로 규칙을 어기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 그럼 규칙을 지키는 애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둬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고등과정에 가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건데 지금 간략하게 알려줄게요.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는 규칙이 3가지가 있어. 첫째, 내 멋대로 어간을 건드리면 안 돼. 어간을 활용할 때 안 바뀌는 부분이잖아. 근데 어간을 가져다가 휙 건드렸어. 이거 규칙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활용의 첫 번째, 어간 불규칙이 있어요. 어간을 손대면 안 되는데 거기를 손대버린 거야. 두 번째는요.
어미도 내 멋대로 어미 형태를 불법 개조하면 안 돼. 그래서 어미가 모습이 바뀌었을 때 이것도 불규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간 플러스 어미 두 개 다 불규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지금 예문에도 나오는데 이르다 어디에 도착하다의 의미야. 이게 지금 이르다가 여러 가지가 있어. 고자질하다도 있고요. 때가 너무 아직 아닌데 일찍 왔다라는 의미도 있잖아. 여기는 도착하다의 의미야. 어디에 이르러. 나는 서울역에 이르렀다. 이럴 때 그럼 어디까지가 어간이니? 여기까지가 어간이잖아. 근데 얘는 잘 나가다가 있지? 뭐가 되는 거야? 도착하다의 의미. 그 다음에 네가 모습이 똑같아. 지금 말한 것처럼 때가 아직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고자질. 근데 이거 활용을 하면은 이르러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선생님 얘는요 여기에 다를 떼버리고 어미를 쓰는데 여러분 러라는 어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말에 러라는 어미는 없습니다. 이건 있어. 원래 여기에 어가 들어가는데 멋대로 어미를 불법 개조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미 불규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고자질하다 의미를 하면은요 일러가 치지 마. 일러. 여기까지가 어가는 맞아. 근데 얘를 활용해 보니까 일러가 됐어. 야, 너 자꾸 그렇게 일러 받칠래? 르가 어디 갔어요? 르가 깨졌잖아, 어간에.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르라는 어간의 모습을 깨뜨렸다, 침범했다 그래서 어간의 르불규칙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에 따라서 어떤 애는 얘는 어미불규칙입니다. 얘는 뭐예요? 어간불규칙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야. 어쨌든 원칙을 벗어난 불규칙 활용을 해서 멋대로 적는데요. 왜 불규칙이냐? 그럼 몰라. 아니 너 왜 규칙을 어겼는데 그냥 하기 싫어서 이렇게 되죠. 자, 하다라는 말이 붙었을 때 원래 연결어미가 아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뭐로 바뀐다? 아 대신 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 원래대로 하면은 뭐 해야 돼요? 하 플러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도 아고 얘도 아니까 하나가 탈락해서 그냥 하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뭐로 바뀌었어요? 야도 아닌 여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라는 거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냐? 어미 부분이 멋대로 개조된 거예요. 여라는 어미가 없어 원래. 불규칙. 근데 끝에가 하나로 끝나는 말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이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르불규칙을 음절에 르가 오는 어미가 얘도 어가 뭐로 바뀐다? 러로 바뀐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이르러 그랬잖아. 그래서 3번은 물론 여기서 금방 이제 3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히다라는 말에서 아가 결합하면은 니은에 따라 히여 이거는 니은은 뭐예요? 하다가 붙은 말이잖아. 근데 히다는 하다가 아니니까 이게 바로 끝났죠. 그럼 사실은 4번, 5번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보니까 4번에 하다라는 말에 하 뒤에 이때는 여가 붙는다는 얘기구나. 이거 맞고 4번도 약속 장소에 이르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에서는 이르에서 여기에다 원래 어가 결합해야 되는데 멋대로 이르러가 되니까 어가 러로 바뀌었죠. 어미가. 그래서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머지 모두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배웠던 시제야. 4번은 시제에서 여러분 기억나지? 그지? 덜하는 시제 기억나고요. 덜하는 시제는 과거 시제 배울 때 더가 있었어. 요거. 그러면 요것도 그대로 봐보세요. 기억. 딱 기억 읽고 1번 해당하는 거 보고 니은 읽고 보고 바로바로 보고 정확하게 판정 끝나면 뒤에 거 읽을 필요 없어요. 정답 끝나면.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절약을 최대한 해서 1번에서 15번까지 엄밀화자 풀을 때 정확히 시간이 지훈아 지금 밤이 아니야. 학원 수업 시간이야. 얘가 지금 여기서 아주 엎어져 자고 있네. 그래서
그래서 기억을 보니 시간부사어가 어디 있어요? 어제 여기 썼잖아. 밑줄 쳐놨잖아. 과거를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끝에가 낫다. 쌍시옷 썼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과거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얘도 봐야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요. 니은을 보니 선어와 넘이 더. 더를 사용해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맞아요. 직접 자기가 겪은 거를 떠올릴 때 쓰는 거라고 했어. 그럼 니은도 맞네. 디귿. 친구와 함께 본 영화. 얘는요. 영화를 꾸며주는 기능이야. 영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다라는 보 어간에다가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은 건데 니은은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요? 관형사형어미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 관형사형어미 이 니은을 써서 과거에 일어난 일, 재미있었다. 엇을 썼잖아. 과거에 일어난 일. 맞네. 그 다음에 리을은 이것도 배웠어. 문법 할 때 내가 이거 얘기해줬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에 해당하는 at이나 엇을요 두 번을 중첩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좋았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요. 여기 지금 두 번 썼는데 아주 강한 단절이라는 말은요. 그때 그랬는데 그거 이미 끝났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야. 변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작년에 갔었을 때 나무가 적었었다. 나무가 얼마 없었어.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완전 달라져서 나무가 빽빽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다라는 것이 작년의 이야기야, 올해는 아니야 라는 강한 단절을 얘기할 때 두 번을 중첩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엇을 쓸 수도 있지만요. 이런 식으로 섞어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엇이든 at이든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두 번, 과거 시제 어미가 두 번 연달아 온다는 얘기가 중첩되어서 이럴 때는 뭐다? 그게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바뀌었어. 변화된 거를 뜻한다. 지금의 변화,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라는 걸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지속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게 틀렸죠. 안타깝게 4번에 있어서 5번까지는 안 읽었지만 시간이 그래도 4개를 읽었어요. 5번까지 우리는 보면은 미음을 보니까 선어만 어미 at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기도 한다. 왜? 축제 준비를 하려면 오늘 밤 아직 오지 않은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자고 있으면 이걸 못 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시점은 아직 잠들기 전이야. 잠들기 전인데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해서 꼭 우리가 at이 과거만 나타내는 게 아니야. 이때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잠시 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정으로 외워두는 것보다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게 과거인지 판단하는 능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니? 사전 활용하기. 이거는 그래도 제일 쉬운 문제야.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사전을, 종이사전을 찾아본 적이 없잖아. 요즘 집에 종이로 된 국어사전이 있는 집이 거의 없죠. 심지어 국어 선생님 나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사전을 몽땅 버렸어. 예전에 이만한 사전 있죠. 국어사전. 두께가 이렇게 되는. 그래서 들고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진짜 이따만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책상, 거의 책상 크기만한 국어사전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었어.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사셨는데 겉표지는 가죽으로 돼 있어요. 금장에. 그게 그때 당시 가격으로 5만 원이었어요. 엄청 비싼 돈이었어. 근데 그거를 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내가 국문과를 갈지 어딜 갈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튼 책 사는 데는 아끼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머리 자꾸 쓰러지겠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런 비싼 책을 주저없이
뭐 고전문학 전집이 30권짜리 나왔다 그러면요 사서 더 칸에 갖다 놓고 그 덕분에 이제 내가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도움받은 게 뒤늦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덕에.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나 귀한 국어사전이다 보니까 내가 못 버렸어. 내 집에 보통 이만한 거 동학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만하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열심히 학생 때 보다가 이사 다니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번도 안 찾더라고요. 요즘은 네이버 들어가서 사전 찾잖아.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사전을 찾는 네이버 참 생소해요. 여러분은 검색을 하잖아. 주로. 어쨌든 검색을 해도 이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요. 보기 속에 힌트가 다 나와. 왜? 근데 여기 검색에서 요거는 알아야 돼요. 제다 1번, 제다 2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표제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제어가 제다 1, 제다 2 따로따로 나왔어. 얘도 표제어야. 표제어가 따로따로 나왔는데 글씨가 똑같죠. 제다 제다 소리가 똑같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래요? 소리가 똑같은 거니까요. 얘랑 얘랑 둘의 관계는 음이 같다. 동음. 근데 뜻이 달라. 이, 의, 이렇게 부릅니다. 둘의 관계는. 근데 자, 제다 1번을 보니까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단어 속에 뜻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아니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의어라고 합니다. 의미가 여러 개다 그래서 다의어 이렇게 불러요. 근데 밑에 것도 보니까 1번, 2번 두 개가 있네. 얘도 다의어네.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읽어야 될 표식이 야, 진한 꺽쇠가루로 이거를 왜 놨겠니 여기 이거? 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목적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단어는. 1번에 해당하는 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온을 재거나 길이를 재거나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자 같은 거 가지고 그죠? 뭐를 측정하다의 의미야. 그럼 여기는 온도계로 기온을 재다 이런 게 나왔으니까 아 이때 기온을 맞네. 목적어 필요하네. 재다라는 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두 번째에 해당하는 여러모로 따져고 달아가는 이를 너무 재다가는 이때도 역시 뭐예요? 이를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두 개 모두 다 공통점이 뭐다? 을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간다 그런 얘기야. 근데 두 번째 거 보니까 여러분 목적어 표시 안 돼 있죠? 꺽쇠가루가 없죠? 그럼 두 번째는 목적어 안 쓴다는 얘기야. 타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의미야. 요것만 알면은 사실 제다 1번, 2번 두 개 표제어 모두 다 다의어다라고 하는 요 1번 문항은 맞는 거고요. 2번 문항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제다 1, 제다 2는 서로 동음 이의 관계다. 이것도 맞아요.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니? 3번은 제다 1은 뭐뭐와 달리. 여러분 문제 나올 때 있지? 뭐뭐와 달리 나오잖아. 이거 그냥 무시해도 돼. 그냥 제다 1이 뭐라는 얘기야? 문장 구조상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굳이 뭐뭐와 달리 비교하는 말 안 읽어도 A라는 애가 이러하다 이런 서술이니까 뒤에만 읽어도 돼요. 그럼 이거 우리 목적어 을 있었잖아 표시. 그럼 이것도 맞다는 얘기야. 그쵸? 그렇게 보면은 제다 1번에 2번 길이라는 말은 예문에 1번에 1번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법 끝이었고 사회지문. 야 이 사회지문 어렵니? 얼마 전에 우리 사회지문에서 금리 얘기했고 유동성 얘기하고 물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이거는 공부를 떠나서 있잖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이제 돈을 벌고 경제를 꾸려나가고 하려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 물론 여러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나는 그 부모님한테 딱 한 가지 내가 원망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원망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계속 세뇌시킨 게 그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잡고 착실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생의 표본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뭘까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의 특징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서영고 중에 들어가서 최소한 그 학교는 서울대나 연구대 정도는 나와줘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공무원 중에서 고시를 보면 참 좋겠지만 고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생활을 하면 평생 굶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퇴임 후에도 은퇴 후에도 연금 나오니까 따박따박 받으며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걱정 안 하고. 그게 항상 어리지부터 세뇌가 됐었어요. 나는 평생 살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걸 너무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실은 처음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범대학을 들어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교육학과를 졸업해서 학교 선생을 해라. 왜? 우리 언니는 얘기했잖아. 그치?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서울대 가서 법관이 되기를 희망하셨어. 부모님께서. 워낙 이제 충망받는 인재였고 나는 딱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는 쟤는 서울대 갈 실력은 안 될 것 같아. 딱 보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살림에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갑자기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피아노를 어느 날 사셨어요. 더구나. 돌아버릴 뻔했어.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집에 피아노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 레슨 끊어놨으니까 오늘부터 너는 피아노를 배우러 다녀라. 그때 드는 생각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약간 서운함. 언니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전교 1등을 해도 평균이나 총점이 조금 떨어져도 혼났다고요. 근데 나는 마지노선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 그래서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다 전교 1등 하잖아? 그럼 아버지가 갑자기 자전거 사준다고 하고 막 큰 선물을 사주시는 거야. 놀래가지고. 나도 모르지. 얼떨결에 한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쟤는 내가 볼 때 공부로 성공할 애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그 어려운 살림에 피아노를 사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 레슨을. 근데 내가 1년 치다가 저는 예능가의 재질이 아니에요 하고 때려쳤어요. 그냥 공부할게요. 그랬더니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야 피아노 다시 쳐! 그래가지고 또 억지로 1년을 또 쳤어요. 저는 도저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때려쳤어요. 1년 치고. 그래서 피아노를 1년 치다 때려치고 1년 치다 때려치고 결국 생뚱맞게 정말 내가 중요한 대학에 갈 때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내가 무슨 과를 원서를 냈는지도 몰랐고 대학 원서를 냈다는 것도 몰랐어. 그냥 친구가 알아서 내주고 담임선생님하고 자기하고 둘이 상의해서 국문과를 낸 거야. 나는 국문하고는 별로 관계없는데 국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동아리 활동을 문학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생각할 때 내가 문학에 되게 관심이 높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걸 낸 거야. 이 얘기하다가 여기 봤는데 그치? 근데 보면은 이 독서를 여러분이 할 때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내가 이 얘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오로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업해서 그냥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평생 이제 은퇴해도 굶어 죽지 않을 그런 삶을 살으라고 워낙 세뇌를 시키셔가지고 그런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점에 갔다가 뒤통수를 한번 정말 크게 맞은 느낌이었어. 서점에 갔는데 우연히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를 이제 갔다가 심심해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거기 놓여져 있는 책 중에 하나를 꺼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읽었어. 단숨에 40분 만에 한 번 다 읽었어요. 그 정도로 푹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 서서 그대로. 그때 너무 쇼킹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읽고. 내 삶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거를 보는 순간 그게 경제와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와, 이런 삶이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때부터 이제 삶이 진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을 때 있잖아. 이거는 그냥 독서를 위한 거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글 자체가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상식이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이런 내용이야. 문제를 먼저 항상 보라고 그랬죠. 그치? 문제를 보면은 뭐가 나오고 있니?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6번부터 가는데 여기다. 내용일치인데 다른 거 다 없어. 근데 내용일치 같은 거는 이걸 읽을 수는 없어. 근데 뭔가 모르지만 은행 이건 보이잖아. 이렇게 쓱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이거 은행과 관련된 얘기구나. 이런 얘기고요. 7번 문제는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모르지만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금, 세금업자 그리고 은행 이 둘이 나옵니다.
은행과 관련된 얘기인데 금세공업자하고의 연계성을 비교하는 문제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세 번째 문제도 니은의 이유를 추론해라. 사실은 이 추론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했죠. 근데 추론이라는 거는 본문의 문장을 똑같이 주지는 않아. 본문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뭐로 해서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끌어낸 결론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추론이. 사실은 추론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파고 들어가면. 근데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오히려 9번 문제를 어려워했어.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어려워하잖아. 아니, 숫자는 여기 국어에서 나오는 숫자는 있지 엄청 고도의 숫자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다녀서 요 정도 배웠다, 산수를 배웠다 그러면은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이 산수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벌써 보자마자 절레절레 흔들어. 이거 문제 어렵게 내면요, 계산의 결과값까지 유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결과값까지는 아니야.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문제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 이거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풀이를 본문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맞는 거고요. 자연스럽지 않고 어딘가 걸리면은 틀린 거야. 그래서 어휘 문제는 쉬워요. 자, 지문 첫 번째 볼게요. 이 지문하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을 할게요. 야, 읽을 때 제발 단락 표시하고 뭐가 중요한지 핵심만, 무조건 밑줄을 막 새까맣게 쳐놓으면 있지 치나 많아야 안 보여 나중에. 밑줄 많이 치는 거 습관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은행에 초점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뭔가는 모르지만 금세공업자 아까 중요했죠. 얘네가 나왔어. 은행의 첫 발자국이 누구라고? 세공업자래. 그리고 나서 자,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금을 맡겼구나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대신 보관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쩌라고?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 주고받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1번을 맡긴 대신 2번을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거를 맡기고 그거를 보관증을 쓰니까 편하다. 편리하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뭐하고 똑같다? 밑줄 쳐야 될 건 이거야. 지폐, 수표처럼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이 보관증은 오늘날에 뭐와 같다는 거야? 지폐나 수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한편이 나오면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화제가 금세공업자들은 이건 지금 누구의 입장이에요? 맡긴 사람들이 받은 보관증으로 편하게 이제 살았다는 얘기야. 물건을 사고 팔 때. 자, 한편 금세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불료와 금을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꼭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자, 이거는 뭐예요?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 얘를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일정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뭐 했다? 빌려준다. 그리고 대신 뭐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아서 뭐를 챙긴다? 이윤을 이렇게 챙겼다는 거야.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의 금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금 맡기는 사람한테 사례까지 했대요. 야, 너 금 맡기면은 내가 오히려 너한테 이만큼 뭐 줄게. 여기까지 지금 세공업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입장에서 얘기했어. 맡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집에다 금 모셔두고 힘들게 보관할 필요 없어. 보관증만 받아가지고 나는 자유롭게 보관증 가지고 거래만 하면 되니까 편해. 근데 이번에 그 금을 맡은 세공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또 이번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제가 이 금을 언제 찾으러 올지 그럼 다른 사람이 맡긴 금을 주면 돼. 그지? 안 찾아간 사람 걸.
그런데 문제는 10명이 맡겼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찾으러 오진 않겠죠? 똑같은 날? 그러니까 굳이 창고에다가 이 금고에다가 이걸 다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빌려주는. 그래서 거기서 이윤을 챙기는. 그러면 어때요? 야, 금을 10덩어리일 때하고 100덩어리일 때하고 100덩어리면은 조금만 남겨놔. 혹시 누군가 찾으러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남겨놓고 나머지 빌려주면 되니까. 많이 빌려줄수록 어때요? 빌려준 사람에게 대가를 받으니까 이윤은 많아지겠죠. 자,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자, 밑줄 쳐야 되는 건 어디예요? 요겁니다. 오늘날 뭐하고 똑같다? 은행이 하는 역할이다. 그 얘기야. 아, 그럼 첫 단락은 결국 금세공업자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죠? 이들이 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오늘날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 벌써 문제에서 그래서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문제에서 내용일치에서 은행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주안점은 뭐겠어요? 얘를 말하기 위한 거야. 얘는 둘러리야. 이 역할이 오늘날의 은행의 역할이었다. 옛날에. 그죠? 그럼 이거는 예전에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현대에는 어때요? 은행이 이제 금세공업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제 은행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자, 두 가지 기능이라는 말을 썼으니까요. 더구나 두 가지란 말을 딱 썼잖아. 그치? 두 가지 기능에 관한 거니까 1번. 첫 번째 기능이 무엇일까? 첫째, 친절하게 이렇게 나왔네요. 돈의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해주는 금융중개 기능.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문장. 은행은 금융중개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낮추고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금의 흐름을 조정한대요.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수요자가 얘들아 뭘까? 수요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금이라는 게 돈이잖아. 돈을 가져다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용성? 안전성? 그러면은 봐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요 빌려줘. 누군가에게 은행에서.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야? 수익을 낼까, 그리고 저 사람이 안전할까,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용정보 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경제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여러분 바로바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신용평가 점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은 아직 모를 거야. 그죠? 나이스에서 매기는 평가 점수, KGB인가 어디에서 매기는 평가 점수가 2개가 있는데, 이 평가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은 1등급 우수 고객이에요. 그 은행에 가면 돈 잘 빌려줘요. 근데 그 1등급을 유지하는 게 요즘은 등급제로 안 하고 점수제로 하는데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900점 이상인 사람은 우수한 고객이에요. 한 번도 돈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아주 절약해 해서 적당하게 불리면서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행 가서 빌릴 일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금 운용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축도 있고 이것저것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야. 어쨌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한대요. 어쨌든 금융중개 기능을 하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중개라는 말은요, 여유 있는 사람의 돈을 맡아주고 여유가 필요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야. 중개. 부동산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소예요. 그지? 집을 팔아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면은 이거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고 파는 거.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 둘째. 둘째 기능은 지금 뭐야? 둘째를 조금 올려볼게요. 아니, 둘째는 그냥 이것이다.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 창조 기능이다. 어이? 이건 또 뭘까? 설명이 나오겠죠. 예금 창조를 또 다른 말로 신용 창조라고 한다. 다시 금 세공업자를 살펴보자. 만일 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가지고만 있고 그냥 금고에다 넣어놨어. 그럼 통화량, 여러분 통화량이라는 건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어때요?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데 금세공업자가 써준 보관종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기 때문에 왜? 얘가 금 10덩어리를 맡겼어. 그럼 금고에 그냥 10덩어리가 있는 거니까 통화량은 똑같아.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준비용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자. 그러면은 30%만 뭐로 남긴다는 얘기예요. 지급준비용으로 남겨놓고 70%를 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금을. 그러면은요 70%만큼의 금을 빌려간 사람이 필요한 곳에서 또 쓸 수 있다. 그럼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더 늘어난다. 원래 금 10덩어리가 통화량이었어. 그치? 그런데 이 중에 3덩어리를 남기고 또 누군가에게 7덩어리를 빌려줬어요. 그럼 이 7덩어리가 또 돌아다니니까 17덩어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이라는 얘기야. 이 말이야 지금.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이번에는 어때요? 7개 중에서 내가 5개를 다른 세공업자한테 맡기고 2개만 제가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7덩어리 중에 또다시 여기다 5개를 다른 B라는 업체한테 맡겼어요. A로부터 빌려와서. 그러면은 이 5개를 맡은 여기에서는 또다시 어떻게 하겠어요? 이 5개를 누군가에게 빌려주겠죠. 30% 떼놓고. 그냥 한 덩어리 떼놓고 여기에서 4개를 또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10개에다가 7덩어리가 또 돌아다니다가 이번에는 4덩어리가 돌아다니니까 이 통화량이 계속 커지는 거야. 지금 이 구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난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세공업자들이 맡아두었다고 기록되는 금의 양도 늘어난다. A라는 세공업자 10덩어리 맡았음, B는 7덩어리 맡았음, C는 5덩어리 맡았음 이런 식으로.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이다. 왜? 여기서 말하는 예금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금덩어리 맡기는 거라.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나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뭐니?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에게는 빚이다. 빚. 대출한 거니까. 내 돈이 아니잖아. 갚아야 할 빚도 어쨌든 늘어난 거야.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을 갖다 쓰든 어쨌든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 가져서 시중에다가 막 쓰고 다니는 거니까 1000만 원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서 쓰여지는 거죠. 그 얘기야. 그래서 결국은요. 은행에서도 일부만을 예금의 일부만을 뭐로 준비한다? 지급준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떠하다는 얘기예요? 또 누군가에게 대출을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대출이라는 구조를 만들어서 화폐를 창출하고 대출받은 사람은 또다시 이런 식의 것들이 해서 점점 커진다. 이런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쓰여지는 화폐의 양, 이 화폐의 양을 아까 앞에서 통화량 알겠죠? 늘어나서 경제의 유동성도 증가한대.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내가 화살표 하라고 했지, 그지? 아, 통화량이 늘어나면 유동성이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중요한 말은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진 거는 아니다. 부유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그지? 부유하다는 건 뭐야? 우리나라 전체에 가지고 있는 뭔가 돈이 불어야 되는데 여기서 빌려다가 여기서 쓰는 거니까 돌고 도는 거가 이렇게 파생되는 거일 뿐이지 결국은 돈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국가 안에 전체 가지고 있는 돈은. 자, 그 다음 단락은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하는 대차대조표가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대차대조표. 은행의 총체적 재무 상태가 대차대조표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이 은행 기능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표가 나오면은요, 이 표에 대한 거를 의 아니면은 이 표의 아래 둘 중에 하나에 설명이 되는데, 여기는 요 단락에는 있지 대략적인 설명이 돼 있어요. 뭐에 대한? 표에 대한. 그리고 이 밑에는요, 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풀어준 겁니다. 결국 두 개 모두 다 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표를 읽을 때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이 어디에 있다? 자본하고 부채 내역이 어디에 들어있다? 대차대조표에 오른편에 있대요. 오른편. 그럼 오른편이 지금 요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예요?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이 자산의 내역이라는 게 어디에 들어있다? 왼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왼편에 있는 얘에 대해서는 뭐라고 쓰면 돼요? 자산 내역. 그리고 오른쪽 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조달 원천. 자금을 조달한 원천.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그치? 이거고, 이거는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요거는 중요하잖아요. 오른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대변. 똥이 아니야. 왼편을 자변. 그러면 이거 뭐예요? 대하고 차잖아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야, 이름이. 자, 근데 밑에 단락에 보면은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 표를 풀어줍니다. 뭐라고 풀어줬어? 표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뭐다라고 돼 있어요? 가상은행에, 어떤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거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 자,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이 대부분 예금에서 온대요. 그럼 여기에서 예금이 1,500만 원이야. 1,500만 원이 아니라, 미안해. 10억 원이니까 은행이 1,500밖에 안 벌으면 안 되지. 10억, 100억, 1,000억. 1조네. 1조 5천원이야. 그치? 이거는 지금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이거는 2,000억. 그래서 토탈 이 사람들은요, 2조에 해당하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자본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디서 주로 많이 가져온 거야? 거의 다 예금이잖아. 이거 예금. 그죠?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열심히 예금한 거야. 근데 예금 말고도 기타 부채 설명 나옵니다. 자본금이라는 거는 은행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돈. 은행 차릴 때 가지고 있는 돈. 기타 부채는 다른 은행으로부터 빌려오고,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끌어온 돈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래서 토탈 2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자산, 그거를 지금 밑에 쭉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거 읽어보면은요, 자, 이 예금이기 때문에 은행이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그래야 자기네들 자산을 조달을 많이 할 거 아니야. 오른편에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걸 키우니까 위에 이렇게 짜리네. 자,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든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이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이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가 있을 때 지급해야 돼.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거는 기타 부채로 보통 나타내고, 마지막은 뭐냐? 은행의 자본금. 이렇게 조성된 은행의 자금은요,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용이 된대요. 운용. 어떻게 운용해요? 지급준비금을 남겨놓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3,000억을 남겨놨어요. 2조 중에 3,000억은 기본적인 거로 남겨놔. 은행 창고에다가. 대출을 얼마를 해주는 거예요? 1조 2천이니까
가장 큰 게 대출이네. 여기서 가장 큰 게 예금이고요. 여기 1,500 빌려온 거에서 1,200을 대출해 줬으니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큰 돈인 예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역할. 이걸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물론 뭐 유가증권을 사거나 기타 뭐 은행에서 여러분 땅도 사놓고 막 그래요. 건물도 사놓고 부동산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설명 쭉쭉쭉 나와. 그렇다면 이 A 부분 은행은 이득을 어떻게 얻을까? 이 부분이 이제 아까 그 계산하는 문제야. A에다가. 그래서 여기를 잘 읽어주면 나옵니다. 계산 방법이. 은행에 이제 이득을 얻는 것. 대차대주표에서 알 수 있듯 은행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금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예금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 그죠? 여기에 예금 이자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높다라는 얘기야. 예금 이자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커요. 그럼 여기서 그 차이가 발생을 한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주된 수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이자가 높으니까 이거는 왜 그래요? 대출 이자가 높은 이유, 대출 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래. 왜?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왔는데 안 갚아. 그리고 나서 오리발 내밀어요. 나 죽여. 나 돈 때려 죽여도 돈이 없어. 갚을. 맘대로 해. 나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1,000만 원 못 갚아.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1,000만 원 떼고 끝나는 거야. 법적으로 그 사람을 고발한다? 형사적인 거는 못해요, 여러분. 민사는 할 수 있어. 민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영창 보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은 가압류하고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이거를 판결받을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을 깜빵에 보내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1억을 빌렸어. 아니 3억을 빌렸어. 그래 놓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은행은 뻥꾸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은행 하면은 이 사람 뻥꾸내고 저 사람 뻥꾸내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망하는 거죠. 지금 은행 망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이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왜? 그 사람이 그때는 빌려줄 때는 재무관계가 빵빵했어.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많았어요, 재산이. 근데 하루아침에 폭망해가지고 다른 데서 다 압류 들어와서 다 가져갔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빵원이야. 빵원이면 이 사람한테 받을 게 없어요. 황당하죠? 그럼 결국 손해를 끌어안아야 돼, 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이 손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뭐를 더 높게 받는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받는다는 얘기야. 그거는 신용도에 맞추어서 우영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싸요. 똑같이 1,000만 원을 빌리는 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규진이가 평소에 신용이 되게 좋아. 그럼 얘한테 1,000만 원을 빌리는데 너 이자 3%만 내 이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은찬이한테 제 평소 보니까 신용이 안 좋아. 재정적인 면에. 그러면은 얘가 돈 빌리러 오면 똑같이 1,000만 원 주면서 너는 이자 10% 내. 얘한테는 3%인데 쟤한테는 10%라고 하면 왜 그럴까? 신용도가 높고 신용도가 낮을 때. 우영부담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나와요? 여기서 얻은 이 금리 차이, 이게 이제 주로 수익원이라고 했잖아. 이 주된 수익원이 요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로 이제 이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 은행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지점을 얻어서 운영해야 되고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것이 된대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적게 유지해야 안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보다 크다면 잠식당한다. 십자가 먹는다는 얘기는 있는데 조금씩 갉아먹는다. 은행의 기분을. 그래서 따라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는데 예금을 받아들이고 그걸 대출해주고 하는 게 은행의 주된 업무야. 근데 신용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은행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윤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신용관리가 은행에서는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대출해주는 대출 창구에는 아무나 안 앉혀요.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냉철한 사람 있잖아. 아무한테나 대출해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러다가 다 떼이면 은행이 다 개설하니. 그럼 그 담당자한테 그걸 물어내라고 하냐? 그러지 못하죠.
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놈이 떼먹고 안 내는 거를 몇천억 얼마, 그치? 몇천만 원을 물어내냐고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 문제는 좀 쉬었다가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들어갈게. 왜 그래? 껐어? 괜찮아? 아니, 갑자기 만지길래.